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2부 함께 하실게요. 자, 여러분, 조국의 시간, 다들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읽으시면 되는지 지난 방송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보시고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세력들이 연성 쿠데타를 준비해 온 것 같다. 2019년부터. 그러니까 물리적 쿠데타 말고 연성 쿠데타. 언론과 정계, 검찰 수사권을 활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는 연성 쿠데타.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2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이 압도 다수로 이기면 탄핵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염두에 두고 선거 개입, 울산 선거 개입 수사라든지 온갖 것들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준비하면서 연성 쿠데타를 준비해온 것 같다. 근데 같다라는 수준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검찰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다. 현직 법무장관일 때 그런 것들을 에피소드로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촛불 시민들의 각성을 요구하셨어요. 허재영 기자도 비슷한 취지의 어떤 주장을 근거 없이 논평을 그런 취지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브라질에서 그런 식의 소프트 쿠데타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노동자당 정부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그 보수 꼴통 우익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긴장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조국 장관은 좀 더 팩트를 담아가지고 그런 경고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한겨레가 진짜 한가하게 조국의 시간을 이제는 건너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서평을 써놨던데, 책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아무튼, 책이 지금 굉장히 품귀 현상이어가지고 못 구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4일 만에 24세를 이제 24세를 찍었는데도 책을 막 못 구하셨나봐요, 다들. 그래도 곧 올 겁니다. 웬만하면 좀 사서 보시고요. 영케이님 감사합니다. 열애양님 이거 그거예요. 그냥 녹화 원래 할 건데 그냥 방송 켜놓은 거예요. 미리 보실 분들은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가끔씩 번개할게요. 열애양님 조국의 시간 읽고 계시죠?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짠하던데. 그리고 그 저널리즘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기자 못지않게 당시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록을 잘 하셨더라고요. 저널리즘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한 어떤 법조 서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튼 책 열심히 보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국의 시간 한 권 책 사는 게 광화문 광장에 가서 촛불 하나 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국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책이 저는 100만 권 나갔다, 50만 권 이상만 나가도 정말 엄청난 센세이셔널이죠. 만약에 100만 권이 나갔다 그러면 진짜 이 책은 헐뜯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온갖 언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헐뜯고 있는데 권영철 씨라고 CBS 대기자라고 이제 본인이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대기자 제도는 실제로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이분이 진짜 내용적으로 정말 대기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권영철 씨가 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나와서 이 조국의 시간 서평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호의가 없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나름대로 이 CBS 이 김현정 앵커의 뉴스쇼는 좀 중립적이고 그나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권영철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들은 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깊이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화는 많이 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내가 화를 느끼는지는 논리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되셨을 거야.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권영철 씨가 뭐라고 그랬냐? 나름대로 탐독을 한다고 오랜 시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회고록이라고 조국 장관 밝혔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 변론서다. 아니 자기 변론 하면 안 돼? 내 책인데? 참나. 그리고 회고록도 성격 같이 있는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비틀어서 설명을 시작을 하고, 제가 제일 먼저 열받는 건 뭐냐면 조국 장관이 SBS 표창장 예언 보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예. 언급을 했어요. 근데 권영철 씨가 뭐라고 써놨냐면, 조 전 장관의 책 내용만 본다면 분명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BS 법조팀에 이런 내용의 책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보도는 9월 3일 정경심 교수가 이미 제출한 컴퓨터에서 조 전 장관 딸 표창장의 직인을 위조한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아들 상장 스캔 파일이 발견됐음을 근거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권영철 기자님, 낚이셨네. 그러니까 반론을 한쪽에만 듣지 마. 왜 정경심 변호인단엔 전화 번호가 없어? 내가 줄게요, 권 기자님. 정경심 변호인단에 물어봐. 지금 SBS 법조팀이 헛소리하고 있잖아. 정경심 교수가 이미 제출한 컴퓨터에 어디에 이 상장 스캔 파일이 발견됐어? 강사 휴게실 PC에서 그게 발견됐다니까요. 그래서 9월 3일에 컴퓨터에서는 증거 자체가 발견된 게 없어요. 9월 10일 날 발견된다고. 근데 9월 7일 날 보도에 SBS는 발견됐다고. 그래서 예언 보도라는 거야. 에? 권영철 씨, 권영철 선배. 양쪽의 반론을 같이 들어. 그 기본 아니에요? SBS는 곤란하니까 뭔가 유리하게 말하고 싶어 하겠지. 그리고 그럼 기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SBS 얘기만 들으면 안 되죠? 정경심 쪽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정경심 교수에게 변호인단에 물어보는 절차는 왜 어디 가고 없어? 이런 걸 취재라고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다. 조국 장관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겪은 것과 내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소회를 밝히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검언 합작 카르텔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조국 장관이 주장합니다. 맞잖아요. 예. 근데 권영철 기자가 비판을 합니다. 예. 수많은 언론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다.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 이게 검언 정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2016년 여름부터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론 대다수 언론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언론들, CBS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저도 그때 여름 때부터 줄기차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보도를 했고, 검찰이 끌려 나왔죠. 야당도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탄핵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도도 검찰, 언론, 야당이 합작해서 했던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에휴, 권영철 기자. 감기. 이거 빨리 하고 쉬어야 되겠다, 제가. 몸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편집할게요, 이런 건. 새벽 2시인데 300분 가까이 듣고 계신 것도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아니,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방송할 때는 이만큼 안 듣던데, 토요일 새벽에 방송하니까 더 많이 들으시네. 근데 잠깐만요. 갑자기 막 감기 기운이. 자, 편집할게요, 이거는. 자, 봅시다. 이게, 아이고, 권영철 선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누가 보도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마치 본인이 이거 시작한 것처럼. 누구예요? 에? 한겨레 김의겸 선배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허재영 기자도 함께 취재했고, 이거 제가 취재해서
이거 시작을 한겨레에서 제일 먼저 이 할당받았던 게 저예요. 2016년 8월 달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저 혼자서 막 취재하다 보니까 성과가 잘 안 나가지고 팀이 따로 꾸려졌어요. 8월 달, 9월 달쯤에. 그래가지고 김우겸 선배가 거기 이제 팀장을 맡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취재 진전이 일어나서 결국은 막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래요. 그런 사건이에요. 이건 제가 일부 취재에 가담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시작을 제가 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CBS 뭐 한 게 있다고. 아이고 진짜. 하도 취재를 안 해가지고 김우겸 선배가 칼럼으로 제발 취재 좀 같이 해달라고 호석하는 칼럼도 썼어요. 한겨레에. 그래가지고 JTBC가 달려들어가지고 JTBC가 활용점정을 찍었죠. 그 태블릿 PC를 찾아내가지고 제보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JTBC의 보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죠. 사실은 한겨레가 2달 넘게 추적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 되니까 이제 숟가락 얹는 언론들이 막 나타나. TV조선이랑 CBS 막 이런 데들. 애끼 사람들. 아무튼 뭐 그건 뭐 그냥 그래. 뭐 인간적인 어떤 짠한 마음을 갖고 뭐 그래. 어쨌든 그냥 봐줄 수 있는데 분석이 문제야. 내가 열받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아니 2016년에도 검찰, 언론 거의 뭐 한 몸이 되어가지고 최순실 국정농단 요 사건을 막 추적했죠. 그건 맞아. 2016년 때도 그랬는데, 그러면 2019년에 조국 사건을 막 함께 언이 함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파헤쳤는데, 그러면은 왜 2016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2019년에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이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권영철 기자의 주장인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여러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한겨레 등 언론들이 오랫동안 먼저 추적을 해서 검찰 프레임이 자기들 멋대로 형성되지 않도록 언론이 거의 70% 이상을 다 취재한 다음에 그때 검찰 수사가 마지못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장난질을 칠래야 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게 검찰 프레임인 거잖아요. 근데 조국 사건은 어땠습니까? 2019년 8월 말부터 검찰로 시작해가지고 검찰로 끝난 사건이에요. 언론은 뭐 했어요? 검찰이 던져주는 거 가지고 중계보도하기 바빴어요. 스스로 취재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언론이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는 했지만 사실 조국 사건 보도는 그냥 검찰의 프레임이 그대로 전달되는 과정에 불과했던 거예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권영철 기자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솔직히 말해봐요. 취재했어? 취재 안 했으니까 이렇게 잘 모르고 있지. 확 그냥 언론이 프레임을 잡아줘서 검찰에 던져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장난질을 못했어. 근데 2019년 조국 사건은요, 검찰이 언론에 던져준 사건이에요. 언론이 막 다 농락당해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언론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지만 법조 기자들은 다르다고. 속보에 막 끌려다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속보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검찰 그물망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움직이지 옴싹달싹을 못해. 그래서 자기들의 의도는 아닐 수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뭉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거기서 탈락되는데, 수사 속보 전해주는 것에서. 한겨레든 경향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그걸 몰라? 저 한겨레 법조팀에 있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MBC 보도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최성애 씨가 본인 입으로 언론과 야당, 내가 공모하고 있어, 다 도와줘, 이런 얘기한 녹취록이 나왔어요. MBC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좀 같이 좀 보시죠. 지난달 표창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의 수상한 행보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 전 총장과 언론과의 유착 의혹인데요. 언론들이 유난히 최 전 총장에게 우호적이었고 최 전 총장은 언론이 자신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발언과 행동에는 의심쩍은 부분이 많았지만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야당과의 유착 의혹도 그랬습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2019년 8월 27일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야당 인사를 만났습니다. 8월 2일부터 총장님이 한번 준비 다 해가왔는데 어떻게 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는 27일에 바로 서울 올라가가 김병주하고 우동기하고 전부 다 서울 올라가 서울서 다 만났어. 아니 그러면 뭐 최결씨가 제일 가까이 지기네. 경험했을까 아니라요. 무양할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친한 사이지만 만남은 부인했습니다. 자, 내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잘 친한 사람이고 최성해 총장 오케이. 예, 나하고 가까워. 예, 그다음에 우동기 가까워. 친구야. 네. 어? 최성해 총장이 같이 끼어가지고 만난 거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지 따로따로 다 봤다고. 2019년 9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야당과 유착 의혹이 일자 대학 관계자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다 내편이 돼갖고 우리 학교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래 하면 무조건 다 때리기로 했어. 교육부. 그렇게 내 하나 때문에 교육부하고 언론사들하고 싸움이 된단 말이야. 지난해 3월 최성해 전 총장이 야당의 비례대표 상위권 공천을 제안받았다는 육성 파일이 최근 나왔습니다.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과 통화해 야당 유착설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역시 이슈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1년 8개월 전인 2019년 9월 유시민 전 장관이 최 전 총장과 통화했을 때는 대부분 언론들이 외압이라면서 수백 건의 기사를 쓴 것과는 너무도 다른 반응입니다. 최 전 총장의 위증과 증거인멸 논란에서도 언론은 소극적이기만 했습니다. 상장대장에 기록이 되지 않고 나간 표창장이 많았고 그 대장이 소각된 사실이 확인돼서도 관심을 갖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형이 나올 때 언론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 중앙일보 딱 그래놓고 내가 전화를 한 통화를 안 받거든. 안 받으니까 뭐 일보에서도 문자가 와. 조명희 의원이 좀 총장님 좀 도와드리라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인 조명희 의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 부인합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리고 난 정확한 그 날짜도 잘 몰라요. 최성해 총장님하고 친하고 예전부터 그 우리 영락회라고 같은 포럼도 같이 하고 친하긴 한데 최성해 총장님 항상 존경하고 제가 참 열심히 네. 친하기도 한데 그래요. 뭐 기자들이 뻥칠 수도 있어요. 누구 국회의원 이름 팔아가지고 통화 한번 해볼까 하고. 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MBC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과의 유착을 실토를 했네. 예. 언론은 모두 내 편이야. 잠깐 좀 봅시다. 모든 언론사에서 내 편이 돼서 우리 학교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래 하면 무조건 다 때리기로 했어. 교육부가 나 하나 때문에 교육부와 언론사들의 싸움이 된단 말이야. 약간은 좀 과장되어 있는 표현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언론과의 사전 유착설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중동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예. 이런 내용을 솔직하게 불었습니다. 측근에게. 예. 이게 이 녹취록이 굉장히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 친했던 측근이 이제 배신하고 언론사에 이걸 다 넘겨버린 것 같아요. 저도 이 녹취록 갖고는 있어요. 아니 제가 갖고 있다기보다 강진구 기자가 갖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전 동양대 총장의 이제 증언 신빙성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2심에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거는 이제 저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열린공감TV 나가서 먼저 이야기를 할까 했다가 마침 뭐 대구 MBC의 보도도 있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그냥 먼저 공개를 합니다. 추가로 최성해 씨가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에 어떤 식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와 관련한 제가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흔적입니다. 뭐냐? 2019년에 이제 9월 달에 그때 이제 표창장 관련한 이슈가 막 터지니까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들이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그죠? 자기는 이제 그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꾸, 최성해 총장은 정경심 교수가 그런 식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다니니까, 정경심 교수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최성해 총장도 본인도 전화를 많이 걸었겠죠.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왼쪽은 최성해 씨가 조선일보 쪽 기자한테 제공한 통화 내역입니다. 자, 보세요. 정경심 교수가 계속 뭔가 다급해가지고 9월 3일부터 4일까지 수차례 일방적으로 전화를 막 걸었는데 본인이 안 받은 것처럼 그것만 딱 편집해가지고 조선일보 기자한테 보내줬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오른쪽을 보세요. 이것은 정경심 교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통화 기록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정경심 교수가 걸기도 하고 최성해 총장한테 받기도 한 기록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최성해 총장이 더 많이 건 것 같은데. 아니, 서로 양쪽이 확인할 게 있어서 똑같이 전화를 걸고 받았다면 기자한테 그대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최성해 총장은 마치 정경심 교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건 것처럼 뭐 위장할 목적이 있었어요? 왜 이걸 편집해가지고 조선일보에 공개를 해?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요거만 받아가지고 당시에 그런 보도를 했던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식으로, 그 얘기를 최성해 총장의 주장을 덜렁 받아가지고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최성해 총장이 중립적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자, 이것도 또 보세요. 김도읍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이 2019년 9월 6일 최성해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정경심 교수의 문자와 정경심 교수의 실제 문자 오른쪽의 내용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에게 항의를 한 거죠. 9월 6일 날 보세요. 총장님, 조선일보 단독 보도 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제가 압력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정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조선일보 기사 이겁니다. 조국 아내 동양대에 딸 표창장 정상 발급됐다고 해달라 압력. 근데 여러분, 아까 정경심 교수 문자 보셨죠? 여기 어디서 압력이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학교에서 부서장 정결로 표창장 정결로 처리하고 있는 거 사실이지 않냐? 어떻게 내가 허락도 없이 마치 막 그냥 마구 발급한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하실 수 있냐? 유감이다, 송구하다. 이렇게 문자 보냈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동양대의 딸 표창장 정상 발급됐다고 해달라 압력. 우린 정경심 교수의 실제 문자를 못 봤으니까 이땐 조선일보 기사만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뭐야, 정경심 교수 이상의 행동이.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또 문자를 보내요. 최성해 총장,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정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학교와 총장님을 곤란하게 한 점 깊이 송구합니다. 여러분, 정경심 교수의 문자를 제가 최초로 입수를 해서 지금 언론에 이게 보도 안 된 내용들을 지금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성애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문자, 조선일보가 최성애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문자, 너무너무 내용들이 다른 거예요. 예. 그죠? 발신, 수신 이런 통화 내용도 막 편집해가지고 마치 정경심 교수가 일방적으로 최성애에게 막 전화한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꾸미고, 최성애 행동이 이상해. 이 사람이 객관적인 제3의 증인으로 보입니까? 하는 행동이? 2심에서 이거 판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대구 MBC가 입수한 이 녹취록, 이거는 1심 때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정혁 판사가 판단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2심에서는 이런 걸 변호인단이 다 제출을 싹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판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최성애 증언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언론하고 합작한 의혹도 있고 실제로 언론에 보내는 메시지도 다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정경심 교수가 무슨 압력을 행사했어? 이게 압력 행사하는 문자입니까?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정경심 교수의 문자는 기자들이 입수를 못했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또 막 그런 걸 또 기자들한테 뿌리면 또 막 언론 플레이 한다고 공격받을까봐 참아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최성애 총장만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그런 것만 중계가 됐던 거죠.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제가 이 문자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정경심 교수한테 직접 받은 건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충 내용을 들어가지고 윤색을 좀 하긴 했어요. 제가 좀 좀 개인적인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을 뭐 직접 본 건 또 아니고 정경심 교수가 저한테 연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문자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뭐 제 방송 그래봤자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열린공감TV에 좀 나가가지고 제가 이 문자를 공개를 하거나 리포액트 보도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정경심 교수의 실제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왜곡돼서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최성애 총장은 언론과 어떤 유착관계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 얘기하고 끝내죠. 아이고 우리 일 잘하는 김용민 의원. 송영길이 조국 문제 사과했잖아요. 뜬금없이. 그래서 김용민 의원 혼자서 이거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조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다 했는데 무슨 사과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신의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고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자꾸 이 사건을 조중동식 프레임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이런 검찰권 남용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김용민의 이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김용민 의원 한 분인 것 같은데요. 180명 의원 중에 어떻게.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